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국제 정세는 물론이고요.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김덕의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저는 이번에 미국의 이란 공격을 보고 이제 트럼프가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좋아하는 일인 것 같은데 대체 이런 선택을 왜 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의회 연설을 했던 내용이 예. 있었죠. 크게 이제 뭐 핵 개발을 억제하겠다 이란에,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제한, 그리고 이제 대리 조직 지원하지 말라 하면서 이란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나쁜 내용에 대한 그 연설을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경고 차원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이스라엘이 제일 우려했던 이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아마 신경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더 크게 보자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대중국 견제일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일단은 중동을 한번 어느 정도 네. 자신들이 원하는 질서를 한번 개편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 전쟁을 감행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베네수엘라 때랑 또 다른 게 이거는 정말 내부의 마가 세력이라든지 예. 이쪽에서도 전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인데요.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가 SNS에 또 영상 메시지를 올렸어요. 두 번째 메시지를 내놨는데 참 그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고 SNS 참 좋아해요.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강경한 압박 정책을 통하고 또 실제로 이제 군사적 행동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제 대화의 창을 계속 열어놓는 것처럼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강온 그런 정책을 지금 병행하면서 이란 현재 지도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란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란 역시도 계속적인 대응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 국면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 아닐까 싶은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해상으로 운송되는 원유의 대충 한 뭐 20%에서 25%가 여기를 지금 지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글로벌리 보면 원유 생산국 중에 우리나라가 주로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대부분 중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중동산은 대부분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사선으로 있고요. 오른편이 호르무즈 해협이고요. 왼편이 홍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홍해 해역으로도 뭔가 석유가 올 수도 있는데 그쪽은 사실 우리나라의 한 회사에서 한 달에 배 한 정도, 유조선 하나 정도 띄우는 아주 비중이 작고요. 우리나라에서 오고 있는 대부분의 중동산 원유는 이 호르무즈를 지나고 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 이 호르무즈가 막히면 우리나라가 입게 될 그 특히 유가 상승의 피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국제 유가는 많이 오른 것 같던데요. 네, 그 작년 12월 중순쯤이 브렌트유 기준으로 가장 저점이었고요. 그때 이제 $60 초반이었는데 그게 그 이후로 계속 올라서 최근 들어서는 한 $70 중반까지 배럴당 $70 중반까지 이미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이런 양국 간의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간의 텐션 같은 것들을 다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오는 경제적인 여파는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항로는 없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항로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석유 수입을 뭐 다변화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 크게 진전이 없어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홍해를 언급해 주셨는데 홍해도 지금 뭐 우리 의존도가 낮긴 한데 홍해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 이란의 대리 조직이라는 후티 반군이 또 그쪽을 또 지금 통행하는 선박들을 또 이제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새로운 항로를 지금 당장에 이렇게 새로 개발하기라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이쪽에 지금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까지 참전을 해가지고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습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있어요. 이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 이게 어떤 전쟁의 확산 같은 것들을 말해주는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 두 군데 세력은 어떤 세력들입니까? 우선 그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레바논에 있는 세력인데요. 1982년 당시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직접 와서 만든 시아파 무장 조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 신정 체제에서는 자신의 친자식과 같은 존재를 할 수 있겠고요. 예. 헤즈볼라가 현재 이제 무장 해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과는 계속 교전을 벌여왔고 이스라엘은 계속 군사 인프라를 남부 레바논 지역에서 계속 타격을 해왔습니다만 예. 이제 하메네이가 죽은 것에 대한 복수로서 이제 헤즈볼라가 로켓 공격을 어제 감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란과는 조금 약간 결이 약간 다른 시아파 조직이긴 한데요. 이란의 지원을 받은 대리 조직이고 여기도 이제 반군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예멘 정부군이 따로 있고 거기에 맞서는 이제 뭐 저항 세력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후티 반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좀 네. 종교적으로는 좀 기존의 예멘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분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홍해 지역에 이제 통항하는 이제 그 함선들, 모주선들을 상대로 해서 좀 어떻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세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이 참전을 했다는 것, 이거는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란이 이를테면 국가 대 국가로서 미국을 상대하기에 상당히 좀 힘에 버거운 것은 사실이죠. 예. 미국이 워낙에 군사력이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리 조직들을 이용해서 각 지역별로 흩어진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 이를테면 이제 이라크에도 시아파 민병대들이 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네. 그래서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게 시킨다든가, 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제 뭐 후티 반군을 통해서는 이제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대에서 일종의 이제 업무 분담을 하는 건데 그것을 더 중동 전체를 좀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걸프 6개국이 거세게 반발을 했고요. 저희가 앞서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도 살펴본 게 지금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궁지에 몰려있단 말이죠. 예. 지지율도 추락하고 많이 그 핵심 지지층도 와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공격을 선택했다는 것,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소위 말하는 마가 세력이라든지 이쪽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여파를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 요인이 있겠죠. 이번 전쟁을 감행한데 하지만 이제 국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전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이란 문제를 이제 개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달에 이란 내부에서 반정 부시가 최고조에 달했었죠. 그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경고를 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적인 명분이 되어서 이제 이번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예. 국내에서의 입지도 다질 수 있다. 이렇게 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내부 상황 그리고 중동 상황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란과 우리나라 하면은 저는 먼저 생각나는 게 테헤란로 이런 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연관성은 우리랑 이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의 시장에 진출해 있는 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네. 물론 중동에 최근 들어서 가전업계에 나가 있고 건설이나 방산업체에 나가 있어서 이란에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 국가들이 피해를 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거나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영향은 있지만 네. 사실은 이란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채널은 전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아까 얘기 나눈 원유 채널이 있을 수 예. 있고요. 그래서 유가 상승의 채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유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 심해지면서 달러로 조금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예. 채널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에게 타격이 올 거는 물가겠네요. 아무래도 물가죠. 그러니까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 사실은 올해 경제 전망 얼마 전에 저번 주에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 브렌트유 기준으로 유가가 올해 한 65달러 정도 유지될 거다라고 상정하고 올해 물가 상승률 한 2.1에서 2.2%일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벌써 유가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향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이미 올라간 유가가 지속될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 물가 전망, 물가 수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군사 그 어떤 조직들까지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물가로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의 정권의 교체인데 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공중강습, 공중전을 해갖고 정권 교체를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지상군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내고 있는 메시지라는 게 우리가 공중에서 열심히 때릴 테니까
보니까 이란 내에 이 반정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 교체해라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혁명 수비대를 사실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생각보다 조금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유가 상승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인플레이션 발생이 사실 우리에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발생을 하고요. 그렇겠죠. 그럼 미국에 발생을 하면 전 제일 걱정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를 올릴 수 있고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주가를 생각할 때도 우리나라 산업을 생각할 때도 걱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AI발 랠리가 막 가면서 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반도체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어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의 AI 기업들이 혹시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 같은 것들에 또 차질이 빚어지고 AI 회의론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 AI 산업이 흔들리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이 생각보다는 또 안 좋아질 가능성 그것이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지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저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금융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또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란 내부 그러니까 지상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었는데요. 이란 내부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란 내부에서 굉장히 큰 민주화 시위는 아니고 아무튼 반정부 시위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요 배경이랑 지금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먼저 그 시위가 한창일 때도 트럼프 대통령 계속 메시지를 보냈었죠. 시위대를 뭐 과잉 진압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형이 예정된 사람들도 사형 집행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주었었고요. 이제 거기에 좀 더 고무돼서 많은 또 시민들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전쟁을 감행했다는 것도 계속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레짐 체인지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요. 정권 교체 어떻게 보면 이제 체제를 아예 바꾸겠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나왔었고, 그다음에 제가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게 이란 같은 경우 이제 혁명 수비대 군경이 이번에 지난번 시위 때 완전 유혈 진압을 너무나 강력하게 했었는데 이들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무기를 내려놓으면 뭐 면책을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죽음뿐이다. 이것은 계속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투항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좀 내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한 것이 작전할 때는 일단 이란 국민들은 숨어 있대. 작전이 끝나면 그때는 나와서 정부를 접수해라. 이런 메시지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을 이제 파병하지 않는 대신에 이란 내부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지금 시위대 쪽에서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떤 뭐 재점화를 일으킬 수 있지 시위를 전국적인 진압달과 같이 있을지는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요 미국이 끼어들었고 CIA가 개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란의 강경 진압으로 이어지고 부작용이 더 컸다라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이란 정권 같은 경우에는 시위가 일어날 때부터 그 국민들로부터 시위가 일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인터넷을 끊고 유혈 진압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CIA라든가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것은 이란 정부 당국이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회피하라는 측면이 있었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외세가 들어와서 이들을 선동해서 이런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경제 난으를 위해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좀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좀 목적도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메네이는 사망을 했는데요.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하메네이는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란에는 대통령이 있단 말이죠. 페제시키안 대통령. 무슨 정치 체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란은 우선 신정 국가고요.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특별한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법학자가 최고 지도자로서 나라를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문가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법학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되고 임기가 종신직입니다. 근데 최고 지도자에게 뭐 입법, 사법, 감독권뿐만 아니라 궁통수권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언론까지 다 정보부 다 장악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허수아비에 가깝네요.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이 선출하고 4년 임기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뭐 예산안을 편성한다든가 경제 정책을 어느 정도 하지만 이제 계속 또 최고 지도자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위에 최고 지도자가 군림하는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고 그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는 이런 구조. 자, 지금 이제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로 그 후임을 조만간 선출하겠다라는 게 이란의 입장이거든요. 거론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론되는 사람들로서는 뭐 하메네이 아들도 있고요. 예전에 혁명의 그 1세대 최고 지도자였죠. 호메이니 손자도 있고 아니면 뭐 로하니라고 전 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뭐 아리피라고 하는 또
현재 그 3인 지도 체제 중에 그 한 명, 임시 3인 지도 체제 한 명인 사람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만 누가 결정될지는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예. 전문가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대통령, 사법부수장, 그다음에 이슬람 법학자로 구성된 3인 임시 지도 체제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아마도 막전 막후에서 상당한 어떤 그런 움직임까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누가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여기에 개입을 하려고 할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1979년에 이란 혁명을 통해서 팔라비 왕조를 축출해낸 적이 있었잖아요. 이 팔라비 왕조가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우선 그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중에 최고조에 됐던 시위에서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구호가 이제 국왕폐하 만세였고 팔라비가 돌아온다 이런 구호였습니다. 이런 구호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팔라비의 상징이 부각들이 된 건데요. 그때 많은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어떤 팔라비 왕정을 복고한다기보다는 팔라비를 상징으로 해서 이 이슬람 체제를 비판하는 어떤 상징으로서 많이 팔라비를 소환했고 지금 현재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색이 없어진 세속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라비 왕조의 복원까지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계속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살펴 봐야 될 것은 과연 이것이 우리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증시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 5,000선도 넘고 6,000선도 가까이 가고 이런 모습들을 연출했었단 말이죠. 넘었죠. 그런데 이렇게 금융시장 이게 타격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2.7%까지 빠지기도 했었고요. 교수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이게 뭐 경제학자라서 제가 비겁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향후의 지속 기간과 강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속 기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작년 6월에 벤치마크가 한 번 있습니다. 작년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6월 달에 이란을 공중에서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시설 3개를 포격을 했는데요. 그때는 사실 12일 전쟁이라고 12일 동안 지속됐고요. 그때는 타겟이 핵시설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미국이 확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의 정권의 교체라는 것을 명분을 삼아서 좀 더 폭격 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좀 긴 상황이 첫 번째. 요게 남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전은 물론 안 들어가겠지만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저는 이게 더 큰 중요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란의 반격이 다릅니다. 작년에 이란의 반격이 그렇게 세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말만 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란이 주변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반격이 조금 더 세져서 사실은 주변국에 있는 정유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 확전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될 수도 있고 전 세계 금융시장, 실물경제,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는 이란이 어느 정도로 반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반격이 지난해와는 수준이 다르다. 이번 반격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먼저 자신들이 타격할 수 있는 근처에 있는 이제 아랍 국가 내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들은 일단 타격을 시작을 했고요. 이스라엘도 지금 상당한 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심지어 키프로스까지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조금 이 판을 조금 더 키움으로써 좀 주변 국가들이 만류하는 쪽으로 가게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지금 작전을 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난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지금 계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란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포의 주변 국가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이 현재 최대 2,000기까지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양으로 계속 이것을 과연 다 소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뭐 장기전으로 갈지 단기전으로 갈지도 아마 거기서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번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확대가 우리 증시의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른 자산도 한번 살펴볼까요? 금과 은 그리고 코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아무래도 금은 최근에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 보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인도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오히려 코인 가격은 최근에 다시 오르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확전이 되지 않으면서 이 전쟁이 생각보다는 좀 빨리 마무리될 거다라는 것들의 어떤 반영으로 볼 수도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쪽은 오락가락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상자산은 저는 이제 사실은 이란에 지금 미국의 타격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 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랑 나머지 코인 시장이 좀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향후에 들어오게 될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연준 예. 의장이 어떤 정책을 펼치면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선 이번 이란 미국 사이의 이 텐션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 말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관계는 통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어렵게 회복세를 이어간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금융당국은 이게 일시적인 원유 가격 상승 같은 거에는 사실 대응 안 하는 게 저희 교과서에도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응을 안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게 좀 더 구조적이고 저희 사실 안 좋은 이그젠플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봤을 때는 생각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에 나고 하반부부터 인플레이션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또 다른 인플레이션 상승에 만약에 단초가 된다면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면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 글로벌, 한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경제에 굉장한 좀 암운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암은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